자,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첫 번째 과목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하드웨어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과목은 운영체제라는 형태의 처리 방법. 이제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 처리하도록 하고 컴퓨터 여러분을 잘 쓰게 도와주도록 하는 게 운영체제라면, 세 번째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데이터 처리예요.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컴퓨터는 주로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예요. 하드웨어 구조인 전자계산기하고 운영체제인 형태,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될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기타 등등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나머지 장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장으로 설명드릴 형태가 통신과 관련된 용어들이 설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설명되고자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 인터넷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 형태가 돼요. 계산 부분보다는 이제 이론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용어를 되게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단어 저런 단어들이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단어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요. 책도 보시면 쭉 설명으로 돼 있어요. 뭐 단답 정리된 게 아니라 단어 설명이 쭉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돼요. 많이 보시면서 아,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 뭐 단어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게 가장 주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갖다가 잘 정리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또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빠진 부분 용어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뭐 중간에 나왔던 단어도 반복이 되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전자에서 나왔던 것도 여기도 또 사용되어져요. 진법 변환이라든가 또는 뭐 해밍코드 변환,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내용 자체를 잘 확인하시면서요. 교재 271페이지의 첫 번째 말입니다. 정보통신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개요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된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의 단어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라는 단어가 있고요, 정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데이터는 뭐였죠? 그냥 순수한 자료 그대로요.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이 데이터를 뭐 한 거예요? 가공 처리한 걸 우리가 인포메이션의 정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통신이라 본다라면 뭘 주고받을래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고받겠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면, 이 데이터 통신보다 좀 더 범위가 좁겠죠. 왜? 얘는 뭘로 한 거예요? 가공 처리가 발생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가공 처리를 하는데 뭘로 하겠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가공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가공 처리된 자료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걸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큰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뭐냐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라면 정보는 가공 처리된 걸 우리가 정보라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가공 처리된 자료를 주고받는 통신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데이터 통신이란 컴퓨터에 설치된 모뎀이나 랜카드에서 전화선이나 전용선을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 말하고요. 그 통신 속도가 빨라요. 이러한 데이터 통신은 에러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냥 정의니까 얘는 나올 확률이 적고요. 그냥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가 뭐냐라는 점 하나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본다면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인포메이션, 정보란 말을 많이 쓰게 된다면 컴퓨터로 가공 처리된 자료를 주고받는 걸 우리는 정보통신입니다라는 점으로 하나 정의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통신을 전송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미리 한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말이 뭐였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합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요, 즉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송신과 수신이 있으면 그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TV나 라디오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세 가지 형태로 볼게요. 단방향 통신, 영어에 심플렉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되는 방식을 우리가 반이중 통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프 듀플렉스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전이중 통신, 풀 듀플렉스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책에 다 있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따라서요. 송신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에 따라 세 가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설명이 된다라면 단방향 통신은요. 말 그대로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only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법 우리가 단방향 통신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라디오 방송이에요. 라디오나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발산하면 우리는 뭐만 하죠? 받기만 하죠.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통신의 기본 형태인 단방향 통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걸 우리가 심플렉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그거 말고요. 하프 듀플렉스라는 단어는 반이중 개념이 주어진다라면 A, B가 존재를 하면 A에서 B로 보낼 수 있어요. B에서 A로도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는 안 돼요.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내면 받을 수는 있지만 B에서 A로 보낼 수는 없는 거야. 반대로 A, B가 있다. B에서 A로 데이터를 보낼 수는 있지만 A에서 B로는 데이터를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없고 양쪽으로 주고받기는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처리가 안 되는 형태를 우리가 하프 듀플렉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러면 무전기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요. 무전기의 사용법은 내가 버튼 누르고 말하면 상대방이 뭐만 하냐 듣기만 하셔야 돼요. 그 상대방은 나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통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편이 말하면 내가 또 마저 못 보내니까. 서로 간에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하프 듀플렉스의 반이중 통신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화기와 같이 A, B가 존재하면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B에서 A를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서로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풀 듀플렉스의 전이중 통신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전화기와 같은 경우의 통신 방법을 우리는 전이중 통신이라는 단어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1번의 용어 설명이에요. 전송 방식에 따른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더라.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진다. 이런 것도 이제 통신상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시험 관계없이라도 일단 단어 3개 나오면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들이 어떤 통신 방법인지를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게요.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과 수신을 연결을 해야 돼요. 즉 통신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따른 형태가 설명이 된다면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세 가지 형태의 단어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중앙 집중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때 단어 그대로요. 중앙 집중이라는 단어는 모든 통신망이 누굴 통하죠?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신 방법을 우리가 중앙 집중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하나 그대로입니다. 모든 처리가 어디에서? 중앙 컴퓨터에 집중이 된다. 이때 말하는 중앙 컴퓨터를 뭐라 부르냐면 호스트 컴퓨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료를 요청하는 단말만 있고요. 단말에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누가 처리하냐? 중앙 컴퓨터가 처리하는 이런 일련의 방식을 중앙 집중.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호스트, 단말 장치를 뭐라 부르겠다? 터미널이라는 단어 쓴다 그래서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라는 용어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글자를 써요. 클라이언트가 우리나라 말에 뭘까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니까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 정보를 요구하면 서버가 뭐냐? 제공한다는 의미. 요청자와 제공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처리 기능 갖고 있고 서버도 처리 기능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분산 처리에 적합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여러분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중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을 보시면서 요청자가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제공자를 우리가 뭐다? 서버라는 개념으로 보고 굳이 예를 들면 제가 서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걔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름에 대한 거 구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피어 투 피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1대1.
피어투피어는 개인 대 개인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한 대와 한 대가 직접 연결된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동등하게 연결된 방법으로서 동시에 서버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별도 네트워크 운영체제 없이 윈도우만으로 구축이 가능한 1대1로 연결된 통신망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피어투피어란 단어로 설명하겠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중앙 컴퓨터와 연결한다, 중앙 집중 방식이고,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서버, 1대1 연결을 피어투피어란 단어로 설명하더라. 단어 번째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271페이지에는 두 개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송 방식에 따른 형태인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하시고요.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중앙 집중형과 클라이언트 서버, 피어투피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72페이지에 설명합니다. 세 번째, 통신망과 용어 정리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을 미리 한번 용어로 정리해 둔 거니까 일단 이름만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 통신망과 용어 정리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첫 번째 제시합니다. 통신망이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형태를 우리가 통신망이라 본다면 그 통신망의 종류가 2번 적어놨네요. 근거리 통신망, 세 번째 광역 통신망, 네 번째 도시 통신망, 다섯 번째 부가가치 통신망, 여섯 번째 공중전화 교환망, 일곱 번째 종합정보 통신망, 패킷 데이터 교환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 관련 용어로 제시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성된 이름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설명이 된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단어가 앞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일단 미리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어 뜻을 기억하시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거, 근거리 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이번에 정해놨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랜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이나 일정 지역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한 통신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근거리 정보 통신망, 다시 말해서 랜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PC방 같은 경우요. PC방에는 모든 컴퓨터 연결이 다 돼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구성을 우리가 랜이라는 개념을 설명이 되면서 범위가 크지 않은 좁은 지역의 통신망을 우리는 랜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거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대륙 간 대륙,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WAN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 건물에 설치된 통신망은 우리가 뭐라 부르자? 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통신망을 우리가 뭐라? WAN이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 보고요. 그보다 범위는 좀 좁지만 랜보다 넓은 형태가 네 번째 말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도심권 정보통신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맨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면서 랜과 웬의 중간 형태로서 대도시 지역을 연결한 통신망을 우리는 맨이란 단어로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규모에 따른 분류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세 개의 단어입니다. 기억하실 글자 랜 보다 맨이 통신 규모가 더 크고요. 맨보다 누가 더 크겠어요? 웬이 통신 규모가 더 크더라. 그래서 규모에 따른 분류로 설명한다면 랜과 맨과 웬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이름까지 구분하면서요. 한 건물을 연결한 통신망은 랜이라 표현을 하고요. 도심권 정보통신망을 우리가 웬, 그 다음에 와이드죠. 와이드를 우리가 광역통신망의 웬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규모에 따른 분류로 설명하겠다. 랜, 맨, 웬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이름 일단 나왔으니까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될 건데 나온 김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단어도 좀 출제가 좀 될 수 있는 것 중에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형태 주는데요. 랜이니까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맨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와이드죠. 지역과 지역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간에 대화가 되냐?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말 쓰고 그 사람 뭐 쓰니까 일본어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통신이 돼줘야 돼요. 즉 서로 간에 동일한 약속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을 하고 또는 C 지역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A 지역이 쓰는 약속,
이 약속을 통신에서 뭐라 부르냐 그러면 기억할 글자입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글자를 써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통신에서 많이 설명되는 단어인데요. 미리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프로토콜이라는 글자는 규칙, 규약, 절차, 약속 다 같은 말이에요. 통신을 위해서요, 상호 간에 정의된 약속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지금 수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말로 수업하겠다고 약속이 된 거예요. 서로 간에 한국말이란 언어로 주고받겠습니다. 약속하에 수업이 진행되시는 거니까. 이런 통신의 절차, 규약,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써보신 글자들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왜 모르지만 하여튼 쓰고 있죠. 언제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참 이게 애매한 단어죠. 쓰고 있는데 뭐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소를 적어주잖아요. 이 주소 적는 거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약속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한 약속이 된 거예요. 이 약속하에서 적어야지만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주소를 적는 방법도 하나의 규칙인 거죠.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이거예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하이퍼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에 의거해서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에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컴퓨터는 통신에서 뭐라 부르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니까 하나 기억합시다.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뭐다? 약속, 규약, 규범, 절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 여기서 추가적인 단어를 볼게요.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을 할 건데, 여기는 알파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여기는 베타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얘는 알파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대화가 다르고, 일본 말고 할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대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영국은 또 대화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약속을 쓰는 통신망이 있을 거고 서로 다른 약속을 쓰는 통신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되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중간에 그 연결을 담당하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웬 통신망 구축에 사용되는 장비 중에 하나로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통신망과, 요거는 뭐죠? 동일한 통신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된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졌을 경우야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졌을 때 연결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장비가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비를 명칭을 기억합니다.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프로토콜을 연결할 때 쓰는 장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브릿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책에 따라 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사항으로 보시면서 단어 연결합시다. 웬이란 단어가 설명이 됐을 때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때 게이트웨이는 이종간 연결을 담당을 할 거고요. 브릿지란 장치는 뭐 하는 거냐? 동종간 연결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는 두 개의 단어로서 게이트웨이와 브릿지란 장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기억할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드라는 형태가 주어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하겠다. 그때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데, 그런 약속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프로토콜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거고요. 이 프로토콜은 서로 간의 약속 규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을 때 서로 다른 통신망 연결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걔를 우리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로 설명이 되겠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종간 연결을 담당을 할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프로토콜이 있는 통신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연결한 장비를 우리가 브릿지란 장치가 설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종간 연결을 담당하는 장치를 게이트웨이, 동종간 연결을 담당하는 장치를 브릿지란 용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하도록 하고요. 게이트웨이는 변환 기능이 있을까요? 게이트웨이는 변환 기능이 존재하냐 물어보면 있어야죠. 있어야지만 뭐 할까요? 알파를 베타로 바꾸고 베타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나는 무슨 기능 가지고 있다?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브릿지는 뭐 있을까요? 변환 기능이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변환 기능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해서 문제가 언급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와 브릿지란 단어가 뭐냐, 와이드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미리 한번 더 확인하는 거니까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랜 규모에 따른 분류입니다. 랜과 맨과 웬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이때 웬이란 형태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로서 두 개가 있어요. 게이트웨이와 브릿지란 장치가 설명이 되더라. 두 개 차이점이 이종 간 연결이냐 동종 간 연결이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니까 단어 나온 김에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될 글자들이니까요. 미리 한번 확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통해서 규모에 따른 분류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그 다음 글자죠. Value Added Network이란 단어, 벤이란 단어 설명이 돼요. 이게 부가가치 통신망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천리안 써본 적 있어요?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천리안 하이텔 썼다는 거는 아주 예전에 썼던 서비스가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없어졌던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정보 제공자가요. 통신회선을 임대해요.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을 통해 통신망을 임대를 해서 그 임대망을 통해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을 하면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따른 돈을 버는 그런 통신망을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보면서 가치 창출을 위한 통신망을 Value Added Network이다. 걔를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름 하나 보도록 하시고요. 6번, 7, 8번하고 두 개를 비교하시면요. PSTN과 PSD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PSTN은 주로 아날로그 통신망, 전화망과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PST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말은 패킷 PSD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얘는 주로 디지털망. 그래서 아날로그망 전송에 사용되는 통신망은 PST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면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망을 PSD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T와 D를 보시면 돼요. PS는 어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공중교환망이에요. 되는데 뭐 텔레폰 네트워크이니까 아날로그 망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된다면 8번째는 데이터 네트워크이니까 데이터. 그래서 아날로그 전송을 쓰는 거는 PSTN. 디지털 전송에 사용되는 글자는 PSD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이름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단어 7번째 있어요. 얘를 우리가 ISD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신호, 음성이든 영상이든 관계없이 모든 신호를 뭐로 만들어주냐?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하나의 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기법. 걔를 우리가 ISD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이름 자체로 종합정보통신망 ISDN입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말했지만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나오는 설명들이니까 나온 김에 미리 한 번 더 요거를 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어 정리하고요. 추가적인 단어 3개 기억합시다. 프로토콜, 규약, 규범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웬 연결에 쓰이는 장비가 두 개 있네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와 브릿지라는 장비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두 개의 장비를 기억할 이종간 연결이다, 동종간 연결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점 기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적어놨어요. 정보통신망에서는 뭐가 존재하냐? 오류수정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신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먼 곳을 지나왔으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즉 내가 보낸 데이터가 과연 정상적으로 도착이 됐냐를 확인하는 방법을 오류 검출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이 오류 검출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코드가 있어요. 페리티 코드가 있고요.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오류 정정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해밍 코드란 단어가 설명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앞쪽으로 쭉 넘어갈 건데요. 어디로 보시냐 그러면요. 첫 번째 과목으로 설명됐던 건데 25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제일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25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설명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초반에 이야기 들었던 건데 낼름 다 까먹었지 싶은데 25페이지 보시면 6번째 해밍 코드의 에러 체크 및 수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밍 코드란 방식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을 했을 때 그 통신된 자료가 오류가 있나 없나 검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해밍 코드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오류 검출만 가능한 건 우리가 뭐다? 페리티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
검출 정정이 가능한 걸 우리가 해밍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그랬어. 그래서 오류 검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복습 삼아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 단어는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앞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과목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복습 삼아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송신 측에서 어디로 보내겠다? 수신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겠죠. 먼 거리의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 과연 얘가 제대로 도착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다 뭐 하겠다? 플러스 알파의 부가 비트를 주는 거예요. 부가 비트를 줘서 송신 측에서 만들어 보내서 수신 측에서 뭐 하겠다? 이 부가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방법. 이걸 이제 오류 검사법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 검사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페리티 검사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페리티 검사법에, 즉 페리티 비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 이 페리티는 오직 검출을 위한 코드 방식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이 검출을 위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짝수와 홀수라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송신 측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건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데이터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0과 1의 이진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0과 1의 이진수 데이터로 된 구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면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줬을 때 과연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약속을 합니다. 뭘 쓰겠다? 짝수 페리티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를 맞춰주시냐 그러면 1의 개수를 맞춰줘요. 1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에 있는 1의 개수를 짝수개가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다 뭘 붙이다? 0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수신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수신이 데이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파악할까요? 1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짝수네요. 이거는 정상적인 데이터. 그러면 제일 뒷자리 야를 폐기하고 이거를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어요. 1의 개수가 현재 4개란 말이에요. 제일 뒷자리 뭐 붙여서 0을 붙여서 데이터를 송신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만들어 보낼 때 뭐로 만들었죠? 짝수로 만들어 보냈는데 도착이 뭐로 지정돼 있어요? 홀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오류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이런 검사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페리티 검사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 부가 비트는 무조건 제일 뒤에 어디냐? 한 자리의 비트만 부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 걔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법이라 부르고요. 홀수 페리티를 쓰면 1의 개수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홀수계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우리가 홀수, 짝수, 페리티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통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검사법을 우리는 페리티 검사법이라 불러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죠. 근데 이래 돼버렸어요. 내가 보내기는 010110 보냈는데 받는 층에서는 10, 두 개가 바뀐 거죠. 두 개 바뀌니까 오류 체크 되겠어요? 안 돼요. 여전히 1의 개수가 몇 개인데요? 4개니까 오류가 없는 걸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비트냐? 1비트의 오류 체크는 가능하지만 여러 개 비트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검출이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 방법, 걔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법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요즘에는 통신망이 워낙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의미의 검출을 위해서 제일 뒷자리 한 자를 부가시켜주는 방법, 얘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법이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이 점 하나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에 반해서 해밍 코드, 이놈은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식을 우리가 해밍 코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당연히 오류 검출과 정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가 비트 수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가 비트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가 비트를 집어넣어서 1의 개수와 홀수 개수를 만들어하는 거.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밍 코드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만드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해밍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형태로 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해밍 코드 만드는 방법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규칙에 대한 거 구분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이런 해밍 코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진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 이 7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4개로 합시다.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해밍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낼 데이터 형태가 주어지면요. 약속이에요. 어디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부가 비트가 주어졌을 때 패리티 비트는 어디에다가요? 제일 뒷자리에다가 부가 비트를 줘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한 개만 추가하니까 오류가 있다 없다 체크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보냈을 때 오류가 있다 없다 확인까지 하기 위해서는 부가 비트가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부가 비트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1번 자리, 2번 자리, 4번 자리 그리고 8번째 자리, 16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약속된 위치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밍 코드의 부가 비트 위치는 1, 2, 4, 8, 16 이 위치에 자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데이터를 만들어 보낼 건데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얼마예요? 101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1번, 2번, 4번 자리는 부가 비트가 들어가고 즉 내가 보낼 데이터 자리는 이렇게 1011이라고 부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뭐 들어갈까요? 요 자리에 들어갈 부가 비트를 여러분이 찾아내도록 하는 게 패리티 해밍 코드의 표현법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죠. 요게 P1 그리고 P2, P3 형태가 설명이 된다면 P1에 들어갈 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약속된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책에 적혀있는 부분이 되는데 어디 나와 있냐 그러면요 거기 뒤에 볼게요. 2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적어놨을 거예요. 첫 번째 자리수를 구하는데 그 자리수를 뭘 가지고 구하냐 그러면 체크된 거 보이시죠?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 7번 자리를 가지고 패리티 비트를 계산해요. 그 말은 1번 자리는 1, 3, 5, 7의 4개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P1 자리 1번 요놈이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자리 이놈과 3번 자리 1, 5번 자리 0, 7번 자리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해밍 코드가 4비트 형태의 데이터를 해밍 코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 2, 3, 4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 2, 4, 8, 16 위치는 계산 자리가 되는 거야. 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보낼 데이터를 순서대로 배제를 시켜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를 찾기 위한 방법은 지금처럼 어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자리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약속을 하죠. 만약 짝수 패리티를 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개 있으니까 야는 뭐 적어주면 될까요? 0 적어주면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1번 자리를 뭐 주겠다? 0 줘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위치는 P2에 대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2, 3, 6, 7번을 이용해요. 이때 2, 3, 6, 7이니까 이 자리 B죠. 2번, 3번, 6번, 7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몇 개 있어요? 하나, 3개 있네요. 3개 있으니까 짝수 패리티 하게 되면 하나 부족하네요. 이 자리 뭐 주겠다? 1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냐? 1.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리 P4는 어디에 포함되냐? 4, 5, 6, 7이라는 자리수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4, 5, 6, 7이니까 B9, 0, 1, 1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두 개가 뭐라 되겠다? 짝수개 유지됐으니까 여기다 뭐 적어주겠다? 0 적어주면 되겠네요. 난 여기다 뭐 주겠다? 0 주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11이라는 값의 해밍 코드의 결과는 0110011의 해밍 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시험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코드 중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어진 데이터의 해밍 코드가 누구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런 방법 약속을 하죠. 짝수 페리티를 쓰겠다, 홀수 쓰겠다 달라지는 거야. 홀수를 쓰게 되면 당연히 이게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된 페리티 방법에 따라서 부가 비트 수를 찾아내겠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뭐겠어요? 요거죠. P1, P2, P4의 자리수를 누굴 가지고 처리하겠다? 1357 갖고 하겠다. 2367 가져가겠다. 4457 가져가겠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서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도록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만약 제시가 되면 주어진 자료를 줄 거예요. 이 자료를 뭐로 만들어 달라? 해밍 코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페리티, 해밍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한 거 잘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이 점을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뭐 되냐 그러면 짝수 페리티의 해밍 코드를 00110111로 받았을 때 오류가 수정된 정확한 코드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데이터를 갖다가 받았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검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적혀 있는 거 잠깐 보시게 되면 00110111이죠. 이런 식으로 해밍 코드가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이거를 첫 번째 자리죠. P1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썼어요? 1357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1357이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일 거예요. 1357이니까 누구예요? 1, 3, 5, 7이에요. P2는 2, 3, 6, 7이죠. 그러면 2, 3, 6, 7. P4 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4, 5, 6, 7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에 만든 방법 그대로 뽑아내주는 거예요. 뽑아내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짝수 페리티로 만들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P1 보세요. 11 돼서 짝수 맞죠? 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홀수예요. 야도 홀수예요. 보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짝수로 만들어 보냈는데 지금 도착해 보니까 이 각각 자리가 전부 뭐로 돼 있더라? 야는 짝수고 야는 홀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만들어 보낼 때 짝수로 만들어 보냈는데 도착이 홀수가 됐다는 말은 잘못됐단 말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거기 적어놨는 거 보이시면 돼요. 짝수가 됐으니까 뭘로 주겠다? 0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정상적이니까 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1 줄 거고 P4도 잘못됐으니까 뭐 주겠다? 1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0, 잘못된 거는 1, 잘못된 건 1에서 0, 1, 1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빵빵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니까 뭔가 손볼 필요 없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적어주네요. 110 이거를 2진수로 10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주어진 데이터를 10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얼마냐?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얼마죠? 1, 2, 4라는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죠. 각각의 자릿수를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4, 2가 되겠네요. 얼마 나온다? 6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누가요? 6번째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됐다는 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 데이터가 뭐가 돼 있겠어요? 1로 돼 있으니까 그게 반대가 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야를 뭐로 바꿔주자?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읽어낸다. 이게 오류 수정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시겠어요? 이게 다 종합적인 문제가 돼요. 뭐냐면 단순한 코드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진법 변환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페리티 비트를 만드는 방법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 검사법에 대한 형태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하나의 표현법으로 좀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조금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해밍 코드 만드는 방법은 지금처럼 진행이 되지는 거니까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리티는 뭐 할 때 쓴다? 오류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라면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일련의 코드 방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정도 내용까지로 보시면서 해밍 코드 만드는 방법과 오류 검출과 정정하는 방법까지 좀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요거 요 숫자죠. 1357, 2367, 4567 이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기억하셔야지만 이런 부분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세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1부터 7까지의 10진수죠. 10진수를 2진수로 변경하면 001, 010, 011, 100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2진수, 10진수를 우리가 2진수로 변경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면 요게 P1 자리 보고요. 요게 P2 자리, 요게 P4 자리로 봐요. 그래서 P1은 1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1, 3, 5, 7. P2는 어디 있죠? 2, 3, 6, 7. P4는 어디 있어요? 4, 5, 6, 7. 요 숫자가 그거죠. 저걸 외울 때 이것은 한 방법이죠. 만약에 이게 8비트로 주어지거나 9자리 주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8번째 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말 이해되겠어요? 이런 경우죠. 여기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8, 9 나왔단 말이에요. 요 자리 들어가는 값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1, 2, 4까지는 외워놨는데 8번째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해밍 코드로 9번짜리 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이니까 4자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P1 구하겠다. 누구?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해요. P2 구하겠다. 하나, 둘, 셋, 4개로 구하고 P 4번째 자리는 하나, 둘, 셋, 4개 구할 거고 P 8번 자리는 뭘로 구해요? 8, 9로 구하고 이렇게 돼요. 요 숫자죠 요거. P1 구할 때 누구 했었어요? 1, 3, 5, 7이고 P2가 2, 3, 6, 7이고 P4가 4, 5, 6, 7이잖아요. 이게 나온 게 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4비트가 아니라 만약에 5비트를 줬으면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8번짜리 구해내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9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저기 자리수라고 보시면 되죠. 해밍 코드로 만들어낸 전체 자리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각각의 해밍 코드의 위치는 뭘 가져가겠다? P1이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요 5개를 가지고 P1을 만들어내고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P2 만들어내고 P3는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얘는 이 2개 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것까지 연결하시게 되면 자리수가 4자리가 아닌 5, 6자리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밍 코드의 자리수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표현법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형태죠. 코드 종류 2가지 해밍과 페리티 비트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밍은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해밍 코드는 페리티는 오류 검출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명칭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여기도 나오지만 전자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페리티와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중이 많은 편이니까 그 점 잘 구분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 다음 273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가 통신의 기본 용어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거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요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통신망의 종류들 중에서 나머지는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이 될 테니까 뒤에 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단어로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브릿지라는 단어가 뭔지는 새로 추가된 단어니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밍 코드와 페리티 만드는 방법들 앞에 1과목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해서 용어 자체를 기억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요, 데이터 통신을 해야 돼요.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런 장비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진다. 그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또 몇 가지 용어들이 설명이 되게 돼 있어. 통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설명이 되어질 테니까요. 그 명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통신을 할 거예요.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에 쓰는 신호는 불규칙한 파형으로 만들어지는 아날로그 신호와 그 다음에 규칙적인 파형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신호 형태로 나눌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식의 불규칙한 파형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 형태가 주어진다면 디지털 신호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게 규칙적인 파형을 갖고 있는 건 디지털, 불규칙한 형태의 신호가 아날로그가 생성이 된다면 우리가 송신의 수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 전화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전화기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를 우리는 컴퓨터에서 뭐라 부르냐? 단말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말 장치라는 용어가 설명이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단어 기억합니다.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이걸 우리가 단말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휴대폰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이 뭐가 되냐? 단말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나 또는 디지털 신호를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신호를 상대편한테 보내주는데 문제는 우리 쓰는 휴대폰은 무슨 신호 써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내가 떠드는 목소리는 무슨 신호죠?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보낼 수 있냐? 안 되죠. 뭐 하셔야 되겠어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택배다 보내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 불필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냥 보낼 수 있어요? 파손되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얘를 보내기에 적합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박스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신호, 생성된 물건을 상대편에게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죠. 생성된 신호를 뭐 하겠다? 포장하는 게 필요할 거야. 그런 일련의 과정, 얘를 뭐라 부르냐? DC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걸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말 장치라는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만들어내면 이 만든 신호를 상대방이 받기 전에 보내기에 적합한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걔를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의 DC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신호를 적합한 신호로 만들었으면 이거를 전송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전송은 우리가 말하는 전송회선, 뭐냐? 유선이나 무선의 신호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호를 전송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받겠죠. 받으면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목소리를 디지털로 바꿔서 보냈으면 받는 수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원래대로 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니까 다시 뭐가 또 필요하죠? 여기도 DC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DC로 만든 장치를 어디로 보내줄 거냐인데 단말과 단말을 통해서 통신하게 되면 그냥 바로 단말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통신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중앙 컴퓨터가 주로 주고받을 거예요. 즉 정보통신이라는 처리 형태가 주어지니까 주 컴퓨터에 뭐가 존재하냐? 호스트가 존재하면 여기로 데이터를 보낼 건데 수없이 많은 자료가 들어올 거니까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요 앞에다 한 개를 더 넣어요. 걔를 우리가 뭐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에 통신 제어 장치를 두고 이 제어 장치에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가냐? 호스트라는 형태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전송 단계 형태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말 장치를 통해 생성된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는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해서 만든 다음 통신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요. 받는 측에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하고요.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신호를 어디로 보내겠다? 호스트 처리기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보통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요놈들. 요까지 구분되죠? DC, DT, DC 전송에선 CCU는 전송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형태가 설명이 된다라면 이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처리계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어지고 전송계의 구성은 이러와 같은 장치로 만들어져 있더라. 처리를 위한 장치를 호스트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 요게 첫 번째 개요.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 요소에 대한 형태를 1번, 2번, 3번 말로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 풀어둔 거를 지금 칠판에는 그림으로 그려둔 거니까 읽으면서 용어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원격제의 데이터 단말 장치를 통해서 보내온 데이터를 신속히 중앙장치로 보내 처리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를 운반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를 컴퓨터 처리를 전제로 이진부의 디지털 정보인데 매일매일 시스템에서 매상이나 상품의 입고, 출고량 같은 본사 컴퓨터에 직접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데이터 전송계는 줄 쳐두시면 되겠네요.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제어 장치로 구분돼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장치는 다시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만들어지겠다. 그 말은 이거죠. 단말 장치인 DT, DCU와 전송 회선을 묶어서 뭐라 부르겠다? 전송 장치란 말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 보시면 돼요. 이게 전송계의 구성이라 본다라면 세 번째 말하죠. 받았으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번의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크게 구성 형태를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전송을 담당하는 부분과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첫 번째죠. 밑에 나옵니다. 두 번째 터미널.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네요.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DTE라는 약자를 설명을 할 거예요. 단어 기억합시다. DTE라는 글자가 통신에 언급이 됐을 때는 얘는 뭐다? 단말 장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 기억하시면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접점 위치하고요. 단말 장치 역할은 발생한 데이터를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보내거나 속에서 처리 가공된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에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단말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신호를 생성하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단말 장치입니다라는 걸로만, 굳이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단말 장치가 뭔데요? 생성된 신호를 만들거나 보내는 장치를 단말 장치입니다라는 점만 보세요. 즉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들이 대표적인 단말 장치라는 용어로 확인한다라는 것까지만, 그리고 단말의 약자가 뭐라고요? DT라는 약자를 씁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주가 되는 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말합니다. 데이터 전송 장치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장치의 구조가 나오면서요. 전송 장치는 두 가지죠.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이란 장치가 설명이 되어진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생성된 신호를 뭐로 바꾸겠다?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한데 걔를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는 용어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좀 한번 볼까요? 정리합시다. 책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요. DT가 만드는 신호가 이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내가 보낼 건데 내가 쓰는 전송회선이 아날로그면 아날로그를 맞춰야 되고요. 디지털은 디지털을 맞춰야 될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한다? DC가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의 신호 변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다? 아날로그를 디지털, 디지털을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변환을 담당하는 장비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장비였죠. 예전에 쓰는 글자 기억나세요?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 모뎀이라는 장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변복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변조와 복조를 담당하는 장치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변복조기고요. 영어로 하면 변조가 모듈레이터가 되고요. 복조가 디모듈레이터가 되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모뎀이란 장치가 만들어진 건데 이 모뎀이란 장치가 하는 역할은 옛날에 쓴 거죠. 여러분 혹시 모뎀 써보셨어요? 어떻게 됐죠? 모뎀이? 하여튼 있죠. 뭐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있잖아요. 근데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으면 모뎀이라는 장치를 설치해서요. 어디에? 전화선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전화기 다시 전화기 연결했었죠. 이렇게 연결해서 전화기 연결돼 있게. 왜 그랬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처럼 광 케이블이 안 깔려 있어요. 가장 많이 깔린 게 누구냐 그러면 전화망이 제일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전화망은 무슨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신호, 컴퓨터 디지털이니까 이 디지털을 전화망인 아날로그망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 신호를 요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를 어떤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장비가 뭐다 부르냐? 모뎀이란 장비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장치, 바꾸는 장치를 모뎀이란 명칭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말한 거죠. 여러 가지 장치가 주어진다라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얘를 우리가 DSU라는 약자로 쓰게 되는데 얘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비가 돼요. 줄여서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 DSU라는 글자를 설명을 하면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는 단어 책에 다 있어요. 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디지털 서비스 유닛은 다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의미. 굳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신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컴퓨터가 우리가 디지털을 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하는데 그 디지털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요게 0, 요게 1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0, 1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뭘로 구분될까요? 전압차를 둬요. 전압의 차를 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약의 조절을 해서 약한 신호, 강한 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를 뭐로 보냐? 0V로 주고요. 야는 플러스 5V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낮고 노즐이 들어오니까 뭐냐? 식이요 두 개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모스부호처럼 궁약, 강약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강과 약의 신호를 가고 판단하면서 낮은 신호, 높은 신호. 이걸 이제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쓰고 0, 1로 표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컴퓨터는 0, 1인지도 몰라요. 그냥 들어오면 뭐죠? 낮은 신호, 높은 신호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어 보냈는데 문제는 사람 목소리 마찬가지잖아요. 멀리 갈까요? 멀리 못 가죠. 신호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극의 하나의 극을 가지고 영과 양극의 신호로만 데이터를 보내니까 어느 순간 점점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이거를 전송에 적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바꿔버리죠. 마이너스 5V 플러스 5V. 뭐가 돼요? 음극과 양극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보다 얘가 훨씬 폭이 높단 말이에요. 얘보다 얘가 보내긴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럼 야를 얘로 바꾸겠다. 이런 장치를 우리가 뭐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보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 100% 진실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DSU라는 장치로 설명이 된다.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쓰는 장치란 말로 설명이 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뭐라 부르냐면 코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일단 모뎀, DSU, 코덱이라는 장치의 명칭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책에는 지금 코덱은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모뎀과 DSU만 설명이 되어지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키는 장비는 우리가 코덱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이건 뭘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거. 이게 가장 대표가 뭐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집전화기 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DSU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방송은 또 라디오 같은 거나 전화기 같은 경우가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장비가 된다. 근데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한 특징 이 4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까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시게 되면 1번의 데이터 전송 장치의 구조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신호 변환과 통신 회선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2번째 전송 방식은 약간 뜬금없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일단 체크해 두시고 3번째 신호 변환 장치 적어놨네요.
송수신자와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장치로 정보를 송수신할 때 신호의 변환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로서 데이터 통신 장치 또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는 용어로 표시를 하면서요 DC라는 약자를 쓴대요. DT가 뭐였어요? 터미널 이퀴먼트의 단말 장치라는 용어가 설명이 된다면 DC가 신호 변환 장치란 말로 설명이 된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2번 적어놨죠? 전송 회선이 아날로그인 경우는 모뎀, 디지털인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 장치인 DSU, 이걸 이용해서 보낸다는 점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적어놨죠? 모뎀이란 장치, 모듈레이터하고 디모듈레이터라는 글자를 붙여서 만들어낸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변복족이라는 단어가 모뎀의 의미로 확인을 하시면서 디지털 신호를 뭐로 바꾼다?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모뎀이란 단어로 설명이 될 거고요.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는 단어, DSU라는 단어 적어놨네요. 전송한 디지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DSU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라고 그랬죠. 뭐가 있다? 코덱이라는 장치가 주어지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라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말 장치가 신호를 생성하면 전송에 적합한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DC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겠다. 그리고 DC로 생성된 신호를 전송 회선이죠.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주게 되면 받는 측도 다시 원래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받는 측도 뭐로 받겠다? DC로 받은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겠다? 통신 제어 장치인 CCU로 보낸다는 점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명칭상으로서 DT와 DC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걸로 확인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들어본 단어 있어? 이런 것들. 통신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통신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다 활용돼야 되는 거죠. 명칭들을 제시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통신 파트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이 용어들에 대한 형태를 좀 정의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누구한테 보내냐? 일로 보내야 되죠. 전송 회선, 다시 말하면 통신 회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통신 채널이라는 단어를 써요. 통신 채널 적어놨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를 송수신되는 자료가 흘러가는 길이라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회선 채널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면 크게 두 가지죠. 유선 채널과 무선 채널로 나눈다라 보시면 돼요. 유선의 종류는 전화선, 그 다음 구리선, 그 다음 페이지에 줄 쳐둘게요. 동축 케이블,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나옵니다. 광 케이블. 두 개만 보세요. 유선 케이블의 대표적인 장비로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존재한다라는 거. 동축 케이블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안테나선 들어오시죠? 안테나선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게 동축 케이블 형태가 돼요. 그게 동축 케이블 형태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선이 굵어서 그렇지 통신에 가장 많이 쓰는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동축 케이블의 특징 적어놨고요. 광섬유죠. 다시 말하면 광 케이블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섬유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인 광 케이블, 중요 두 개,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런 통신망 유성 매체 종류가 있다. 동축과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정도만 읽어보는 정도로.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매체 종류로서 동축 케이블과 광 케이블이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름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7페이지에 네 번 적어놨죠. 무선에 대한 거 적어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유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지만 뭐다? 무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두 번째 통신위성. 통신위성은 가장 장거리 통신할 채널로서 지상 35,000km 정도 위성에 띄워서 지상에 전송할 신호를 중계한다는 거. 정보 처리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니까 숫자 정도만 봐두세요. 얼마 있다? 35,000km 정도에서 위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메타 킬로미터 정도는 혹시나 정말 이런 문제 내면 좀 그렇지만 통신위성 높이가 얼마다? 35,000km 이상이라는 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신호를 만들었으면 적당한 유선이다 무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겠다. 걔를 우리가 통신회선, 전송회선 형태가 된다라면 다섯 번째가 나왔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 방금 말했던 뭐죠? Communication Control Unit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CCU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CCU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정하는 그대로입니다. 전송계와 처리계 접점 위치에서 양쪽을 결합하고 있는 장치를 우리는 통신 제어 장치라는 용어로 설명하겠다. 그 정도로만. 밑에 뭐라고 많이 적어놨는데 이런 많은 기능까지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앞에서 두고 나가는 걸 갖다가 제어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통신 제어 장치란 점도 보시고요. 굳이 보겠다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요. 통신 제어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 간에 연결하는 기능 외에도 에러 복구하는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연결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다? 통신 제어 장치란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전체 기본 구성은 DT 단말 장치. 생성된 신호를 신호 변환 장치인 DC로 보낼 거고요. 그 DC의 신호 변환 종류가 모뎀, DSU, 코덱, 방송 같은 경우 4개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전송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보냅니다.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어디 위치하죠? 호스트 앞에 위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를 CCU란 단어로 설명하겠다.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 파트 내용까지를 정리하시면 될까요? 상세하게 뭔가 많이 적어놨지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덩이를 이제 그냥 방금 설명드린 용어 형태로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